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셨나요? 계단 오르실 때 허리가 욱신거리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손주 하나 주시다가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 10분 중 9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통증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집에서 딱 3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허리,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사지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딱 3군데 꼭 눌러줘야 하는 황금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3곳이 어디인지, 왜 그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사지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진통제 한 알 드시고 참으시죠? 아니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증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건 증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상만 잠깐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이에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 어르신이셨는데 무릎이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드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 그렇게 2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미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있더라고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이게 바로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연골이 점점 마모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주변 인대와 힘줄도 손상됩니다. 심하면 신경까지 눌려서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통증 주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으시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아요. 몇 시간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들고 그 효과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킵니다. 3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맞거나 1년에 3회에서 4회 이상 맞으면 습관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건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엉덩이랑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허리 디스크입니다.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이건 협착증과 정반대예요. 앉아있을 때 더 아픕니다.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시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한 조조 강직이 특징입니다.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고 열감이나 부기를 동반하죠. 네 번째, 고관절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헷갈리는데요.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작 통증은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 심지어 무릎 안쪽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줄 알고 무릎만 치료하시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통풍입니다. 요산 결정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젊은 분들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지만 어르신들은 무릎 같은 다른 관절에도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비슷한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참거나 마사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 방법도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통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짧게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사지가 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주물러서 시원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있고 촉각이나 압력을 전달하는 굵은 신경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척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신경의 신호가 먼저 통과하고 가느다란 통증 신경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빠른 차가 먼저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픈 곳을 문질러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근육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쌓입니다. 마사지는 이렇게 정체된 혈액순환을 다시 촉진시켜서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세 군데일까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기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아주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골반에 붙어 있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골반을 앞으로 당기기 시작해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120명을 조사했더니 남성의 85%, 여성의 75%가 골반 전방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기만 해도 골반 정렬이 개선되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잡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심해집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주변 근육과 척추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동시에 무릎뼈의 정렬에도 영향을 줘서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 하나가 긴장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까지 아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어요. 이게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긴장되고 뭉치면 발바닥이 아플 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우리 몸의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에 비정상적인 부담이 가해져요. 더 중요한 건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발바닥 근육의 펌프 작용이 이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이 펌프 작용이 활성화돼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여기에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부위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곳인데 허리부터 등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처럼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을 때 이 부위를 눌러주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오금 부위에는 혈관과 림프절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의 순환이 개선되고 부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벅지 앞쪽은 골반을 바로잡아서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발바닥은 전신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해주며 무릎 뒤 오금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 완화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 세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황금 삼각지대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당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골반 쪽으로 올라가면서 손바닥 전체로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고 특히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만져지면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양쪽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을 편하게 쉬시면서 하세요. 숨을 참으면 근육이 긴장되니까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발바닥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되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발바닥 전체를 두드려줍니다. 탁탁탁 리드미컬하게 20회 정도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발바닥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것도 양쪽 발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관절염이 심해서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공을 앞뒤로 굴려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으세요. 무릎을 약간만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생각보다 민감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다가 점점 압력을 높여가세요. 중앙 지점을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놓고 그 주변을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부위를 다 하면 딱 3분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주셔도 좋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3번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온찜질을 5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야 더 깊숙이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마사지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풀린 근육이 다시 굳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사지만 하고 바로 누워버리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기에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냉찜질을 해주셔야 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끈뜨끈하다면 마사지 대신 차갑게 찜질해주세요. 둘째,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압력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사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나 MRI로 관절 상태를 정밀하게 봐야 해요. 특히 아침에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하거나 양쪽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붓는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시 CP 항체 검사로 증상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미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마사지는 여러분의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통제나 주사로만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하루 3분만 마사지해도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사지는 보조수단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관리로 지켜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마사지가 거창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 딱 3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으로 계단 오르내릴 때 한결 가벼워지고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6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셨대요. 그분이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병행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동네 뒷산 등산도 다니세요. 일주일에 2번씩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분과 서로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렇게 함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바로 가족 간의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사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진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3분이라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갔어요.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사는 노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으셨잖아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무릎 건강 지키는 운동법, 낙상 예방하는 방법, 골다공증 관리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배운 3분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멀쩡히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아찔했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손발이 남의 살처럼 둔해지고 저릿저릿해서 한참을 주무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것도 다 나이 탓이지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우리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 3시간 안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고작 3명, 약 3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긴가민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위급한 뇌졸중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좀 쉬면 나아질 흔한 증상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이른바 미니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아, 괜찮아졌네 하고 더 안심하시다가 큰일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 긴가민가 하는 순간에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다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안면마비나 어지럼증이 정말 위험한 뇌졸중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명쾌하게 구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로 흔히 아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말고도 어르신들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 뇌혈관을 팔팔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떤 검사를 미리 받아두면 좋은지 그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분이 10명 중 3명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3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유증입니다. 뇌졸중의 진짜 무서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남은 뒤에 남겨지는 장애입니다. 통계를 보면 뇌졸중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약 3분의 2, 즉 3분 중 2분은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편측 마비가 남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식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며 뇌졸중 증상을 알아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헷갈려서 시간을 허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가짜 신호와 진짜 뇌졸중 신호를 명쾌하게 감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려서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이석증은 뇌가 아니라 우리 귀 안쪽, 평형기관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제자리를 이탈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새지는 않습니다. 즉,
어지러운 것 외에는 다른 신경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손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의 어지럼증은 양상이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을 못 잡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걸음을 걸으려 해도 비틀거리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짝을 지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100% 뇌의 문제입니다. 절대 이석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면마비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입이 돌아가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샌다. 그럼 덜컥 겁이 나시죠?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이거나 아니면 흔히 입 돌아가는 병이라고 부르는 벨마비입니다. 벨마비는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눈썹을 위로 치켜뜨면서 이마의 주름을 한번 꽉 잡아보십시오. 만약 입은 돌아갔는데 이마의 주름이 양쪽 다 잘 잡힌다? 이건 매우 위험한 뇌졸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얼굴 윗부분은 양쪽 뇌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 뇌가 도와줘서 이마 주름은 잡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마의 주름이 한쪽은 아예 잡히지 않고 그쪽 눈도 잘 감기지 않는다? 이건 벨마비, 즉 말초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이마 주름이 잡히면 뇌졸중을, 안 잡히면 벨마비를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신호, 미니 뇌졸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 즉 한쪽 팔다리 마비나 발음 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가 5분이나 10분 뒤에 혹은 1시간 안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절대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이 거의 다 막혔다가 운 좋게 잠깐 뚫린 겁니다. 곧 진짜 큰일이 터질 거라는 강력한 예고편이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37% 정도가 90일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치가 아니죠.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감별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거나 입 주변이 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이마 주름으로 감별하는 법이 가장 유용했다 혹은 처음 알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숫자 1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몇 분이나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왜 멀쩡하던 우리 뇌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히고 터지는 걸까요?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관이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쪽에 물때도 끼고 녹도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구멍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 찌꺼기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어르신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수도관을 세게 때리면 관이 약해지고 상처가 납니다. 끈적끈적한 혈당과 기름기는 그 상처에 들러붙어 딱딱한 덩어리, 즉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찌꺼기 덩어리가 툭 터지면서 생긴 피떡이 수도관을 꽉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의 약 80%가 바로 이 뇌경색이죠. 반대로 계속되는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진 수도관 부위가 뻥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뵈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겨서 실려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도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관리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주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주범은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쿵, 짝, 쿵, 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피를 쭉쭉 짜주죠.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질 못하고 파르르르 떨기만 하는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지 못하고 떨기만 하니까 심장 구석방에 피가 고이면서 웅덩이가 생깁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피는 엉겨붙어 아주 크고 위험한 피떡, 즉 혈전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거대한 피떡이 심장의 펌프질에 빵 하고 튕겨나가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우리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인성 뇌경색입니다. 심방세동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심방세동 환자분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 적도 답답한 적도 없는데 내 심장 안에서는 뇌를 공격할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주범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주무시다가 컥 하고 숨을 멎는 분들 또는 옆에서 주무시는 분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이게 그냥 시끄러운 잠버릇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을 안 쉬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뚝 끊깁니다. 뇌는 비상사태다 하고 난리가 나죠.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뇌로 보내려고 우리 몸은 혈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즉, 주무시는 내내 혈압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되면 혈관은 망가지고 심장에도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범,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환절기에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 위험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초미세먼지도 우리 혈액 속으로 직접 침투해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댓글에 숨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누구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차원의 행동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행동입니다. 먼저, 만약 내 눈앞에서 혹은 나에게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절대 우왕좌왕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빠르다는 뜻이죠.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삐뚤어지지 않는지 봅니다. E 하고 웃어보시라고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A는 암스,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만 힘이 빠져 세우르륵 떨어진다면 문제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도 따라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모든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좀 쉬어볼까? 손주더러 주물러 달라고 할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이었다면 이제부턴 우리 삶에서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릴 예방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과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 사과나 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별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봤더니 다른 색깔보다 유독 이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나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일 속에 좋은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 채소는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호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식물성 오메가3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동물성 오메가3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짠 국물, 젓갈, 튀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죠.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주범들 기억나시죠? 증상도 없이 숨어있는 심방세동이나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목에 초음파 기계를 대보기만 해도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 즉 경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어도 24시간 심전도를 몸에 붙여보는 홀터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심방세동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보는 지단백 검사나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지 보는 TCD 버블 테스트 같은 검사들도 여러분의 숨겨진 위험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로 실천, 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긴가민가 했던 증상들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까봐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담아 딱 3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주름은 잡히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균형을 못 잡고 어지러우면 즉시 119입니다. 이것은 벨마비나 이석증이 아닌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입니다. 둘째, 혈압, 당뇨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방세동 같은 숨은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FAST 증상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짠 국물 대신 건더기를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하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죽어버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공부하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지켜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뇌졸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간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팔다리를 휘젓고 발길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옆에 주무시던 배우자께서 아이고 이 양반아 잠버릇 고약하네 하고 핀잔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잤다면
이건 절대 잠버릇이라는 말로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교수님, 제가 밤에 자꾸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라며 걱정스레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는 이럴 때 꼭 뇌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아주 나쁘고 치명적인 독성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하면 떠올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파시누클레인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독성 단백질, 즉 뇌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찌꺼기들은 우리가 나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혹은 요즘 왜 자꾸 손이 떨리지? 하고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우리 뇌 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뇌 속에 그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찌꺼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쌓이기 전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 뇌 찌꺼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글림프계는 아주 특별한 시간, 바로 우리가 아주 깊은 잠, 특히 서파수면이라는 단계의 잠을 자는 동안에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뇌 찌꺼기들을 뇌 척수액으로 싹 씻어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이 글림프계가 밤사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마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이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고,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잠꼬대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뇌 찌꺼기들이 쌓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전조 증상들, 특히 파킨슨병의 강력한 신호로 불리는 그 위험한 잠꼬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뇌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게 돕는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뇌 건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건강, 이 두 글자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자, 제가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그 위험한 잠꼬대가 뇌 찌꺼기가 쌓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무서운 잠꼬대의 정확한 의학적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의 정식 명칭은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잠을 반복합니다. 이 꿈을 꾸는 잠의 단계를 의학적으로 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 렘수면 단계, 즉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 뇌가 아주 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뇌에서 꿈은 생생하게 꾸게 만들면서도 우리 팔다리 근육은 완전히 전원 차단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육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뛰고 싸우고 도망을 다녀도 실제 몸은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밤 꿈꿀 때마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바로 이 전원 차단 장치가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뇌간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꿈을 꾸는데도 근육이 마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면 실제로 침대 위에서 발길질을 하고 꿈에서 소리를 지르면 실제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애고하고 앓는 소리를 내거나 몸을 뒤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적이라고 착각하고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원 차단 장치는 도대체 왜 고장이 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파킨슨병과 연결되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수많은 연구, 특히 2023년에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기 시작할 때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렘 수면을 조절하는 뇌간 부위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렘 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났다는 것은 뇌 청소 시스템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이미 뇌간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렘 수면 행동장애를 그토록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은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굼뜬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향후 10년, 15년 뒤에 파킨슨병이나 혹은 루이소체 치매 같은 관련 퇴행성 뇌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약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주로 쌓인다면 그건 뇌간보다는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을 먼저 공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찌꺼기가 쌓이든 결국 문제는 이 찌꺼기를 치우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이 중요한 뇌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험한 잠꼬대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렘수면 행동장애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뇌 찌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의 이 성실한 글림프계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서 이 무서운 찌꺼기들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요, 아주 특별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이 청소부는 낮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깨어있고 뇌를 쓸 때는 뇌가 바빠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소부는 반드시 아주 깊은 밤, 즉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에 빠졌을 때만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이때 활짝 열리고 뇌척수액이라는 청소 용액이 콸케이 쏟아져 나와 뇌 구석구석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청소부가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자꾸 불을 켜고 끄었다 껐다 하고 시끄럽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이래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청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 청소부를 매일 밤 쫓아내는 아주 강력하고 고약한 진짜 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야 하나, 오른쪽으로 자야 하나 이런 수면 자세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본인은 8시간 푹 잤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밤새 뇌가 전쟁을 치른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어떻게 뇌 청소를 방해하는지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를 드르렁 골다가 어느 순간 컥 하고 숨이 딱 멈춥니다. 이게 10초, 20초 이어지면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의 관제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주인이 숨을 안 쉰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비상경보가 바로 뇌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즉, 깊은 잠에 빠져있던 뇌를 얕은 잠 단계로 강제로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숨을 푸하하고 몰아쉬면서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본인은 정작 잠에서 깬 줄도 모르고 다시 잠에 빠져들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룻밤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려고 깊은 수면 단계로 겨우 들어갔다가 숨이 멈추면 다시 얕은 잠으로 쫓겨나고 또 겨우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이걸 밤새 반복하는 겁니다. 뇌 청소부가 청소 도구를 꺼내기도 전에 계속 쫓겨나는 셈이죠. 뇌 청소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 뇌압을 상승시키고 뇌 척수액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해서 뇌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뇌 찌꺼기가 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해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술입니다. 저녁에 잠 잘 오라고 반주 한두 잔 하시는 거, 이게 아주 나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뇌 청소 시스템의 배출 기능을 30% 이상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부에게 술을 먹여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문제입니다. 이런 병들은 뇌혈관 주변의 미세 순환을 망가뜨려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구석구석 잘 흘러다닐 수 있는 길 자체를 좁고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이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예수면 자세에 대한 잘못된 가짜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바로잡고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이 내 이야기 같아서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점검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면 자세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똑바로 누워 자면 뇌 청소에 최악이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쥐들을 옆으로 눕힌 자세, 똑바로 눕힌 자세, 엎드린 자세로 재우면서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 뇌 청소 효율이 직접 최악이라기보다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서 간접적으로 뇌 청소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돼서 뇌 청소를 막는다.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더 잘 넘어와서 속이 쓰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심부전 환자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감을 느껴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병력과 조건이 다 다르니 오른쪽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심각한 왜곡입니다. 왼쪽으로 자면 뇌 청소 효율이 25% 더 좋다.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완전히 잘못된 가짜 정보입니다. 2015년 쥐 실험 어디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낫다는 결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추적해보니 이건 수면 자세 연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면 부족 관련 연구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한 그룹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25에서 30% 더 높았다는 내용이었죠. 즉, 누군가가 옆으로 자는 게 좋다는 쥐 실험과 잠 못 자면 찌꺼기 쌓인다는 다른 연구의 숫자를 제멋대로 가져다가 왼쪽으로 자면 25% 좋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되시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딱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첫째, 최우선 순위입니다. 수면 자세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립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수면 다원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양압기가 바로 아까 말한 뇌 청소부가 일할 수 있는 깊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금주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술은 뇌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숨이 차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을 도와 글림프계 자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혈압, 혈당 관리도 기본입니다. 셋째, 영양 보조입니다. 오메가3, 특히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가 유연해져야 그 사이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더 잘 흘러다닐 수 있겠죠. 청소 파이프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넷째, 이제야 수면 자세가 나옵니다. 특정 방향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지 않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권장합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바디 필로우 같은 긴 베개를 끼고 주무시면 척추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좋습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MRI의 특수 기법을 통해 이 뇌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ALPS 지수라는 수치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짜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명쾌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시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계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딱 3문장으로 오늘 배운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는 우리가 증상을 느끼기 10년, 20년 전부터 뇌 속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무서운 찌꺼기 청소는 오직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 글림프계가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따라서 뇌 청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수면 자세 논쟁이 아니라 바로 그 깊은 수면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수면 무호흡증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을 푹 잔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8시간, 9시간 오래 누워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새 숨이 턱턱 막히면서 뇌가 수십 번씩 깨어난다면 그건 8시간 잠을 잔 게 아니라 8시간 동안 뇌를 괴롭힌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숨을 잘 쉬면서 깊게 자느냐,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뇌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자는지, 오늘 저녁 내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 사소한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뇌 찌꺼기를 만들기도 하고 맑은 뇌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수면 무호흡증 점검을 예약하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취침 전술 한 잔을 내려놓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응원과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가족한테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민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 속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름이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빠지면서 힘을 잃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매일 1%씩 빠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만약 정말 매일 1%씩 근육이 빠진다면 100일 후엔 근육이 하나도 안 남아야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의학 통계는 이렇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년에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대략 8%에서 20% 정도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된 정보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 전체에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뭔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계란이나 두부 말고 훨씬 더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근육 만들기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식품 이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낙상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집 안 화장실에서, 문턱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골절입니다. 넘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근육이 적으면 뼈를 보호할 쿠션이 없어서 바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 절반은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누워 계시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체 기능 저하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밥 먹기, 이런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력 검사입니다. 악력계로 손 힘을 재는 겁니다. 남성분은 28kg, 여성분은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악력계가 없으시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측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의자 일어서기 검사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으신 다음 5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재보세요. 10이 최소 15초 이상 걸리신다면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세 번째, 종아리 둘레 확인입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혈액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세요. 알부민은 우리 몸의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망가지니까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안 가고 근육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혈당부터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시죠? 그럼 활동량이 줄고 근육을 안 쓰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걸 불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엔 관절 통증 치료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악력도 약하고 종아리도 많이 가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이었습니다. 당뇨가 심하게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단백질 문제가 아니라 당뇨 조절이 우선이었습니다. 혈당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근력 운동과 식이요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자가 진단법으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열심히 드셨을 겁니다.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그런데 왜 근육이 안 붙을까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량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루에 고기 100g, 계란 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섭취량이 아닙니다.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입으로 넣어도 우리 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산 비싼 고기가 화장실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흡수가 안 될까요? 숨겨진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산증입니다. 위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하이포클로하이드리아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산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상당수가 이 저산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일단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단백질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쪼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펩신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이 있어야 펩신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위산이 펩신의 스위치를 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펩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고기가 위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큰 덩어리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은 이미 잘게 쪼개진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는 흡수를 못합니다. 결국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통나무를 아궁이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나무를 그대로 넣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걸 도끼로 잘게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야 활활 타오르죠? 위산이 바로 그 도끼입니다.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이라는 통나무를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급 한우를 드셔도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도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절반도 흡수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산증은 단백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아야 흡수가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더 심해집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도 위산이 있어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이 흡수가 안 되고 빈혈이 생깁니다. 비타민 B12도 그렇습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과 위에서 나오는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B12 결핍이 오고 신경 손상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결국 저산증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영양 흡수를 망치는 겁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근육도 안 붙고 뼈도 약해지고 빈혈도 생기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그리고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새로우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 3가지입니다.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 식품, 새우입니다. 새우가 왜 좋으냐? 2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뭐가 좋으냐?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의 빨간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엄청난 항산화제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비타민C보다 6000배, 비타민 E보다 500배 강합니다. 이 아스타잔틴이 근육의 염증과 손상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아스타잔틴이 그걸 보호해주는 겁니다.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2번째 식품,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건조된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습니다. 물론 조리하고 나면 물을 흡수해서 100g당 9g 정도로 줄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렌틸콩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질이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슈거 스파이크 방지라고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도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근육 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3번째 식품, 차조기씨 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깨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깨에는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 오메가3이 뭐 하느냐?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근육이 아무리 운동해도 잘 안 붙습니다. 염증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들깨의 오메가3이 그 염증을 잡아주니까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만 챙기는 게 아니라 뇌도 함께 지키는 겁니다. 자, 이 3가지가 핵심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최강 조합 첫 번째,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현미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렌틸콩 카레에 현미밥을 곁들여 드시면 완벽합니다. 최강 조합 2번째, 들깨의 가루와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처럼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들깨의 가루 1스푼 넣어서 드세요. 최강 조합 3번째,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새우 볶음에 브로콜리 넣어서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우 튀김입니다. 고온에 튀기면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이 파괴됩니다. 새우의 핵심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찌거나 삶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둘째, 렌틸콩 조림입니다. 설탕 넣고 달게 조리면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렌틸콩으로 혈당을 잡으려고 먹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조림보다는 카레나 수프로 드세요. 셋째, 들깨와 커피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들깨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커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 식품, 새우, 렌틸콩, 들깨만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장 보러 가셔서 이 3가지부터 사오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새우는 영양소 운반과 근육 보호를, 렌틸콩은 단백질 공급과 혈당 조절을, 들깨는 한겸 효과와 뇌 보호를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셋째, 조합이 중요합니다. 렌틸콩과 현미, 들깨와 우유, 새우와 브로콜리처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찾으시는 분들, 병뚜껑 하나 못 열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단백질을 안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드셨어요.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우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헛수고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우, 렌틸콩, 들깨는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마트 가시면 다 있는 식품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우는 삶거나 찌시면 되고, 렌틸콩은 카레나 수프로 끓이시면 되고, 들깨는 가루로 사서 요거트나 우유에 타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올려보세요. 내일은 두 가지를 올려보세요. 모레는 세 가지 다 올려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찰 겁니다. 병뚜껑 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시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으시려면 건강이 기본입니다. 그 건강의 기본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혼자 밥도 드시고 혼자 옷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이고 독립성이고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마트 가셔서 새우 한 팩, 렌틸콩 한 봉지, 들가에 가루 하나 사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고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